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에요. 저희 엄마가 투병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서 의사도 퇴원을 준비하다고 했었는데 침대에서 갑자기 떨어지셔서 갑작스런 뇌출혈로 이틀간 사경을 헤매시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엄마 퇴원하고 새로 이사갈 집도 구해놓았었고 엄마가 가고 싶다던 여수 여행도 계획해 놓았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네요. 정신없이 빈소를 마련하고 남편과 제 언니들, 형부들과 장례식장에서 손님들 맞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울다 정신 잃고 실신하기를 반복해서 거의 뒤에서 누워 있었네요. 그러다가 시댁 시부모님께서 오셔서 제가 힘든 뭘 이끌고 식사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시어머니가 여기 장례식장은 육개장이 맛이 왜 이러냐고 밥투정을 하셨었네요. 저는 약간 기분이 언짢았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밥이 맛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자기 사돈 장례식장에 와서 굳이 그 얘기를 저를 앉혀놓고 했어야 하나요? 그냥 잠자고 있었는데 한술 더 떠서 제 남편한테 빨리 짐 싸서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시는데요? 했더니 집에 가야지 하시네요. 시아버지가 사위가 빈소를 지켜야지 집에를 왜 데려가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더러 남편 집에 보내라고, 우리 아들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런 데서 불편해서 잠 못 잔다고, 잠은 집에 가서 침대에서 자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어머니 상당한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빨리 남편한테 짐 싸서 나오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온 거고,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고 올 때 제 속옷이나 좀 챙겨와 달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솔직히 저만 두고 집에 안 갈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 따라서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자기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잠자리 불편하다고 집에 가서 자는 사위도 있는지. 참, 결국 그날 제 남편은 자기 엄마 차 타고 쫄래쫄래 따라가서 집에 가서 잤네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문상객들은 새벽 내내에도 조문하러 오셨는데 제 친언니들은 실신해서 쉬러 가서 그 분들 맞이를 못했어요. 대신 밤새 동안 형부들이 언니들 대신 조문객을 받고 일하고 상조업체랑 조율하는 일들은 형부들이 다 나서서 해주셨네요. 제 남편은 편한 집에서 편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텐데 형부랑 언니들이 남편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었네요. 밤새 연락이라도 한 번 올 줄 알았는데 전화도 오지 않더군요. 잠시 눈이라도 붙이라고 형부들이 저를 방 안에 밀어넣었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사무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위로라도 될까 봐서요. 그런데 남편이 받지를 않고 시어머니가 매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네요. 우리 애 자는데 무슨 일이냐고,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고 시끄럽게 그러면서 엄청 뭐라 하셨어요. 제가 남편 깨워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끝끝내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지금 막 잠들어서 곤히 자고 있는 애를 못하러 깨우냐면서요. 누가 들으면 제 남편이 상주하다가 잠시 토막잠 겨우 든 줄 알았겠네요. 그렇게 저는 엄마 생각에 잠 못 자고 밤새웠을 동안 자기는 자기네 엄마 비호 아래 꿀잠 잤을 텐데 아침 일찍 오지도 못할 망정 점심때가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췄네요. 왜 이제서야 왔냐고 타박하니 뒤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아침잠이 원래 많은 애다 하면서 애가 너무 고돼 보이길래 아침밥 든든하게 먹이느라고 좀 늦었다고, 여기 장례식장은 밥맛이 부실해서 얘가 먹을 게 없다고 편을 드시네요. 제 남편이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40대 중년인데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밥 못 챙겨 먹을까봐 걱정하는 것도 어이없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일반 집밥 정도 먹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머리카락에서 자꾸 무슨 고깃집 갔다 온 뒤에 배인 것 같은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고기 먹었어? 고기 냄새 나네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엄청 당황하면서 아침부터 무슨 고기야 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또 있어요. 당장 다음날이 엄마 발인인데 장례 이튿날 저녁이 다 되도록 시댁에선 제 남편과 시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황이 없었으니까 이따가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정신없이 몰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또 울다 잠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러 가는 시간이 왔는데 언니들, 형부들, 그리고 대학생인 조카들도 할머니 마지막 보겠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친척들 보는 눈이 있어서 계속 남편 찾지는 못하고 남편 두고 영안실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언니들도 형부도 눈시울을 붉히는데 제 남편만 그 자리에 없더군요. 저 우리 집에서 막내딸이고 늦둥이였어요. 그래서 엄마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고 나이 차이 나는 언니들에 비해 특별 대우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덕분에 제 남편도 막내 사위, 막내 아들이라며 엄마가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형부들 몰래 저희 남편 자동차도 모아둔 쌈짓돈으로 바꿔주셨는데 결국 그렇게 이뻐한 막내 사위는 장모님 마지막 모습도 안 보고 어디 숨어 있었던 거죠. 결국 장례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상복을 벗고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었다면서. 장모님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족들 고생을 시키시냐 이러는데 저 정말 거기서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고 싶어서 죽었겠냐고, 일부러 가족들 고생시키고 싶어서 죽었겠냐고 눈이 뒤집혀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뭘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면서 피곤한데 그만하자고 하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도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날뛰는 상태라서 그만두고 남편이랑 한 침대에서 자기 싫어서 거실 소파에 누웠네요. 방 안에서 마음 편히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싫고 정이 떨어지던지요. 다니는 회사는 모친상이라서 위로금이랑 휴가가 좀 나왔어요. 본래 쉴 수 있는 것보다 일주일 더 유급 휴가를 주셨어요. 회사 사장님이 뭘 해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마음 잘 추스르고 오라고 하셨어요. 돈도 봉투에 직접 담아주시고 갔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홀랑 시어머니한테 말했나봐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부르셔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 혼자 궁상 떨고 있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랑 건너갔어요. 갔더니 시누이들도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생일인지 케이크까지 불 붙여놓고 노래를 하네요. 저는 방금 엄마 화장하고 와서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저를 앉혀두고 자기들끼리 화기애애한 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 장례식에도 얼굴도 안 비추고 자기들끼리 신나 있는 게 솔직히 보기가 역겨웠어요. 시누이가 저한테 새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죽상이냐며 무슨 초상 났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시누이를 말없이 쳐다보았고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우리 딸은 몰라. 내가 말 안 했다. 이러시네요. 그래서 시누이가 뭔 소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엄마 초상 치르고 왔다고 했더니 시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언제 그랬냐면서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했냐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드냐고 시누이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 임신했다고 사돈 부고 소식도 알리지 않은 거였죠. 뭐 임신했는데 장례식장 가면 부정 턴다고 애 잘못되면 어쩌냐고 그래서 시누이가 말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냐고 어쩐지 새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았다고 자기 엄마를 질책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게 네가 그 얘기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나서 조문 안 갔겠니? 엄마가 알아서 잘한 거니까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 집 식구가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혼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절 보며 너 회사에서 엄마 죽고 위로금 많이 나왔다면서 꽁돈인데 네 시누이 임신 축하 선물로 뭐 하나 큰 거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 죽어서 받은 돈으로 임신한 시누이 선물을 사주라니요. 저는 여기서 가족 대접도 못 봤는데 엄마 죽고 위로라도 받으려고 여기 앉아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다 뒤집어 엎고 미친 여자처럼 소리소리를 질렀네요.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내가 왜 당신들 선물을 해주냐. 차라리 당신들이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진심으로 위로라도 해줬으면 오히려 내가 나서서 선물 사주겠다 했을 거다. 그런데 정작 시댁 식구들한테는 찝찝하다고 장례식 못 가게 하려고 우리 엄마 죽었다고 말도 안 하고 우리 엄마한테 받을 거 다 받아먹은 막내 사위는 지 허리 아픈 거 싫어서 매일매일 집 침대에 쳐 누워서 편하게 잠이나 자고 고기 챙겨 먹고 내가 도대체 이 집에서 뭐냐고 돈 대주는 사람이냐 밥 해주는 식모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싸가지 없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윽박질러서 국그릇 그대로 남편 머리에 엎어버렸어요. 그러니 시댁 사람들 난리가 났죠. 어딜 하늘 같은 남편한테 국을 엎냐고요. 저는 열받아서 남편이고 뭐고 가방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살던 집에 와서 하염없이 울었네요. 엄마 영정사진 붙들고 밤새 울다가 결정했어요. 애도 없을 때 이혼하려고요. 언니들도 엄마 장례식 때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한 짓을 알아서 그런지 저한테 딱히 뭐라고 하지 않네요. 저 그냥 이혼해도 괜찮겠죠?
저에게는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다들 오랜 시간 만나다 보면 설렘도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져서 상처받는 일도 잦아진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 없이 항상 연애 초반처럼 달달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죽과 약을 사들고 저에게 달려왔고 아무 날도 아닌데 꽃다발을 한가득 안겨주기도 하고 늘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자상한 남자가 제 남편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오래 두고 봐야 그 사람의 진 면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박혀있는 사람이라 지금 남자친구와 오래 두고 봤을 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의 가족분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제가 참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런 저를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고 부모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실 거고 저 또한 자신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며 예쁜 말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분들은 그이만큼이나 다정하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꼭 며느리가 돼서 좋은 날, 힘든 날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멀끔한 외모에 키도 크고 선물 고르는 센스도 좋아 부모님도 꽤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친척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하니 남자친구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자신도 친척 누나의 결혼식이 있어 참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나 생각하며 저는 홀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친지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는데 저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팔촌이 있다며 이 기회에 인사드리자는 친척분들의 말씀을 따라 간 곳에 맞습니다. 남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른들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냐며 친척과 가까이 지내면 좋다는 말만 남기고 흩어져 인사하시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서로 무슨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 비상계단으로 남자친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좌절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이 좌절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 저희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헤어지는 것만이 답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저희는 그것을 계속 미루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저희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결혼 날짜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하다니 마치 제 세계가 분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는 제게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며 자꾸 물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린 채 이별을 예감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로 올 테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남자친구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올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갈 준비하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돌연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근처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서로의 커피 취향, 이런 사소한 것들이 더욱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꽤나 수척해 보였습니다. 앞에 놓인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며 시간을 굴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누구도 잘못한 상황이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필 이런 식으로 마주친 우리가 너무 가엾고 싫지만 혈연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으니까 저도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헤어져야겠지. 남자친구의 물기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묵묵히 제게 티슈를 건네주며 너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니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 오빠를 만난 거야. 내 인생에 오빠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그게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유처럼 번복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야. 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나와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참기 힘들다는 듯이 이제는 눈물을 훔치려고도 하지 않고 뚝뚝 흘린 채 서로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갈까? 남자친구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서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장난치지 말라고 웃었을 텐데 이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물어보는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령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관계가 끝나는 것을 지켜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약속한 날 짐을 싸들고 나가는 저에게 부모님이 불러세웠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는 말에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불안한 감정으로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와 제가 팔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벌리지 말라고 타이르셨습니다. 저는 오빠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울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고 등을 쓰다듬어 내리며 괜찮다고 작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아빠는 이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별 여행이라니요. 얼굴을 보지 않고 매몰차게 뒤돌아서야 이별 아닌가요? 저희는 도피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처럼 놀기도 하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엉켰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대로 돌아가지 말자고 했으나 저는 자꾸만 부모님이 걸렸습니다. 외동딸인 제가 갑자기 부모님과의 연락을 끊고 남자와 살기 위해 떠났다고 알게 되신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실까요? 부모님이 정의해주신 이별 여행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꼭 남자친구와 부모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일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차라리 저에게 모질게 하셨으면 미련 없이 남자친구와 떠날 텐데 늘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셨던 분인지라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의 생각도 그러하겠죠.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평소대로 연락합니다. 부모님도 아시지만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고요. 차라리 결혼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팔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결혼 준비를 모두 물어내면서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 나중엔 뚝 끊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락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묻고 부모님들도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슬슬 압박을 주시는데 저희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압니다. 저희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차라리 친척 언니의 결혼식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였을까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지뢰였을까요? 저에게 선자리가 들어온 날 저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선자리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죠. 우리가 헤어지면 또 그 나름대로의 삶을 찾겠지? 내가 묻자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더러 헤어지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이 싫어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놔줘야겠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애틋함을 나누는 것은 앞으로의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드는 일이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제 의지가 아닌 타의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지독합니다. 부모님은 친척들에게도 결혼은 없던 걸로 됐다고 잘 마무리했으니 걱정 말고 남자친구와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쪽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 먹지 못하고 밤엔 자꾸만 남자친구가 생각나 자지 못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연락 한 통 못한다는 게 서글퍼져 더 많이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 선 자리에 나가도 자꾸만 남자친구와 비교하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상대방에게 쌀쌀맞게 굴어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면 바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고 출근하지 않는 날이면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울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고 시간이 흘러갈 수 있게 바라 그래도 여전히 제 머릿속엔 남자친구만 빙글빙글 도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과연 맞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약이라는 시간은 언제쯤 제게 딱 알맞은 용량을 내려줄까요? 도대체 저는 언제쯤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또 다시 남자친구와의 연애 같은 연애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음도 심란하고 싱숭생숭한 일들이 겹쳐 이렇게 사연을 쓰네요.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결혼 앞둔 아가씨가 뭐가 그리 심란한지 이해를 못하시지만 저에게는 사실 친정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 두 분 다 빗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요즘같이 매일 비가 내리는 날씨를 보니 더 그때 생각이 나서 기분이 울적하기도 하네요. 저는 외동딸이어서 부모님을 여의고 난 후에 더 힘들었어요. 혼자서 빈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안방에 들어가 엎드려 울기 일쑤였고 몇 년간은 불도 못 끄고 잤어요. 이때 저를 위로해 주었던 게 지금의 남자친구였네요. 저희는 같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남녀 사이이지만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 저에게 고백을 했었어요. 저도 싫지 않았기에 둘이 사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귀엽다며 응원해 주셨고 남친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연예인이냐면서 공부나 하라고 타박하셨었네요. 그래도 저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 남자친구가 매일 집에 데려다주고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녀석이었어요. 곧 수능 공부도 해야 하는데 공부할 시간 뺏겨가며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줬죠. 그렇게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때쯤에 남친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부모 잃어서 가엾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면서 자기 아들이랑 이제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되물으니 너 부모 한 번에 잃고 슬픈 맘도 이해하는데 이제 세상에 너 혼자인데 앞으로 힘든 일 혼자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내 아들 공부할 시간 너 때문에 많이 뺏겼다. 이제라도 아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게 네가 먼저 그만 오라고 해달라고. 부모님 말은 죽어도 안 들으니 당사자인 제가 먼저 남친한테 그만 만나자고 말하라고 하셨죠. 저는 당시 19이었고 어렸으니 어른이 하시는 말씀에 거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나 수능 공부해야 하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친은 영문도 모른 채 저랑 헤어졌고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저희 둘 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건너 이야기로는 남친네 부모님이 아직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부모도 없는데 물려받을 돈도 없는 것 같으니 적당히 연애만 하다가 다른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게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였으니 일부러 그런 얘기를 흘리고 다니신 것 같아요. 저한테 자기 아들 못 주니 체념하라고 하는 것처럼요. 저도 그래서 남친이 좋긴 했지만 결혼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고 있었어요. 남친은 졸업 후 취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그랬지만 저는 속으로 너랑은 결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때마다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네요.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저는 학점이 좋아 교수님의 추천으로 중견 기업의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중견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과 같은 규모의 회사예요. 저는 너무 기뻤고 하늘에 먼저 가신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 남친보다 먼저 취업을 했고 남친은 취업 준비와 공무원 시험을 번갈아 준비하다가 결국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남친도 취직을 했으니 슬슬 남친을 위해 남친을 놔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쯤부터 남친 어머님께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헤어지라고 말씀하려고 부르시는 줄 알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전혀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너희 나이도 찼고 오래 만나기도 했으니 슬슬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뜻밖이라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 혼자 계속 말씀하셨네요. 졸지에 고아되고 형제도 없는 너를 내가 며느리로 품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했으니 내 아들과 결혼하기에 기본 조건은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더러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되냐고도 물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이라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 내심 속으로 놀라셨는지 무슨 초년생이 그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네요.
제 남친은 아직 수습 기간이라 월 200도 못 받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솔직히 제가 완벽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들놈이 그리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마냥 그게 철없이 좋았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꿈도 못 꾸던 남친과의 결혼 승낙을 받게 되고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이나 혼수, 결혼식 비용 때문에 저도 제가 결혼하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저희 외삼촌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통장 2개를 주셨어요.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그동안 엄마 아빠가 모아주신 재산이라면서 제가 어느 정도 앞가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줘도 될 것 같아서 주는 거라고요. 결혼할 때 쓰라면서 주셨네요. 통장에는 엄마 아빠 보험금 6억과 엄마 아빠가 그간 모으셨던 5억 조금 안 되는 돈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랑 저랑 같이 살던 아파트도 제 명의로 돌려주셨고요. 외삼촌이 그간 제 법적 보호자로 모든 유산을 관리하셨는데 당신이 한 푼도 안 건드리고 이자까지 붙여서 저한테 주는 거니 현명하게 쓰라면서 주셨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비용으로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돈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혼수해올 돈은 있지? 라고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했고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아파트를 받은 게 있는데 저한테 빨리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돈이 있는 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너무 이상했어요. 부모님 유산에 관해서는 남친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빨리 그 아파트를 사라고 신혼집에 딱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독촉하셨어요. 남친 어머니가 집어주신 아파트는 사실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는 엄청 큰 아파트였어요. 50평이나 되는 아파트였는데 왜 자꾸 거길 사라고 하셨는지 나중에 듣고 보니 남친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올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밤낮으로 어머니가 아파트 하셔서 저도 홀려서 그 아파트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저희 엄마랑 친했던 동네 이모가 찾아오셨고 동네 이모의 입에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제 남친 어머니는 물론 제 남친까지 제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었더니 저희 부모님이 생전에 동네 지인 중 보험하시는 분께 보험을 들었었는데 동네가 좁다 보니 보험사였던 그 직원한테 남친 가족이 전해 들은 거였죠. 심지어 남친 어머니와 그 보험사 직원은 같은 교회 사람이랬나 그랬어요. 남친 어머니가 저랑 아들이 사귀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고민을 토로했는데 그걸 들은 보험사 직원이 뭘 고민하냐고 저랑 결혼하면 로또 되는 거라고 당장 결혼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집 보험금이 다 얼만 줄 아냐면서 액수까지 읊어줬대요. 그 얘기 듣고 저한테 결혼 허락해준다느니 며느리로서 받아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그 아파트 사기에서 아들 명의로 돌렸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면 자기들끼리 차익 챙기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 돈 빼먹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모에게 들은 얘기에 정신이 반짝 들었네요. 남친 엄마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남친까지 저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안 했던 건지 어쩐지 요즘 들어 계속 비싼 선물 해달라고 하긴 했네요. 저는 남친이 너무 좋아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었는데 같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너무 값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해서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제 재산을 다 알고 있으니 뻔뻔하게 사달라고 한 거였죠. 저는 남친과 조금 거리를 두기 위해서 연락을 뜸하게 했어요. 남친 어머니한테도 아파트 계약하기로 했다고 말해놓고 저는 얘기가 없으니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산 거 맞냐고, 샀으면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라고, 이왕이면 가장 명의로 해야지, 남들이 우습게 안 본다는 헛소리까지 하셨네요. 저는 점점 더 그 가족들에게 질렸고 남친에게 결혼이고 뭐고 헤어지자고 말했네요. 난 니네 엄마 눈에 안 차는 며느리감이니 더 좋은 여자 만나라고요. 사실은 어머니도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 헤어지면 너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집에 찾아오고 남친 엄마도 전화하고 난리를 쳤어요. 왜 헤어지냐고,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남친 엄마도 결혼이 애들 장난이냐고, 너를 어떤 마음으로 품어주었는데 이따위로 배신을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마음에도 안 차는 애였는데 알아서 헤어져 준다면 오히려 어머니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했죠.
그랬더니 막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셨어요. 제가 아니라 제가 받은 유산을 품어주신 건데 제가 결혼 못한다니까 10억 날라갈까봐 열받으시는 거 맞죠? 했더니 엄청 놀라세요. 전곡을 찔린 사람처럼요. 처음엔 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 여자에 자기 아들이랑 대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제가 먼저 아들보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아들은 대기업 취직하기에는 글렀고 심지어 저한테 부모가 남겨준 10억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저한테 결혼해라, 아파트 사라, 푸시하신 거 다 안다. 제가 부모님 없다고 만만하게 보시지 말라고, 오히려 부모님 없이 커서 세상 물정 일찍 눈 떴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남친은 이제서야 10억 다 필요 없다며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집 앞에서 매일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보안 좋은 빌라 계약했어요. 저 뒷바라지 해주신 외삼촌 부부 모시고 살려고요. 앞으로 부모 없는 애라고 괄시받지 않으며 살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코로나와 비록 고생들 하시죠. 저도 요즘 직장에 나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도 많이 불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이랑 같이 약속을 못 잡고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영상들을 보다가 여기에 왔어요. 진짜 다들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과연 제 사연에 대해 어찌 들을지 궁금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진짜 살다 이런 사람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괴상한 사람이 하필 제 남편이었다는 것도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참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 남편이 어떤 괴상한 짓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남편이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결혼 때부터 차츰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안다 해도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하고 저는 카페에서 모임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여러 모임 톡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있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지내다가 점점 사람들이 바빠지고 자기들이랑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나서 결국은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고 일부는 멀리 이사가고 그래서 저는 심심했거든요. 그러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술 모임 같은 걸 찾아서 거기서 즐기고 그랬어요. 그날도 오픈 채팅방 보면서 퇴근하고 술 누구랑 마시지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인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갑다며 인사하며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바로 제 옆집이었어요. 정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는지 참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여태까지 옆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평소에 바빠서 집을 비우는 때가 많다고 해요. 하긴 옆집이 늘 불 꺼진 거 보면 알만했어요.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했는데 카페에서 한번 보자는 단톡방 사람들의 말에 모두가 보게 되었고 전 그 남자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렸는데 그 남자가 온 거예요. 상당히 잘 꾸미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다들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사실 그 남자 톡에서만 보였지 실제로는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워낙 바쁘다고 해서 대체 무슨 일 하는지 궁금했는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 아는 친구가 컴퓨터 쪽인데 맨날 야근은 기본이라고 거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거든요. 참 많이 바쁘시겠네요 하며 말했는데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서 그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나중에는 저녁이 되니까 술 마시자고 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더욱더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뭐 전 옆집이고 그 남자의 모습에 좋아서 그런 걸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 뒤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걸 다 꿰뚫더라고요. 제가 사실 피규어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친구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남자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주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집에서 끙끙 앓던 적이 있는데 그걸 알았는지 저한테 괜찮냐며 제가 좋아하는 걸 주더라고요. 고맙지만 너무나도 잘 맞춰서 혹시 옆집이라서 엿보는 거냐고 말했는데 그 남자는 아니라며 표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절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면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제가 슬플 때마다 항상 절 불러서 같이 먹으며 위로해주고 그래서 같이 평생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결혼하자고 결심을 했고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하며 잘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인데 남편이 얼마나 쪽집게로 잘 아는지 솔직히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잘 안 해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챙겨오더라고요. 평소에 아버지 술을 좋아하시는데 그걸 아는지 아버지가 평소에 마시고 싶어하는 인삼주를 사주더라고요. 그것도 첫 인사 때 그랬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의를 아는구나 하며 좋아하셨지만 그때부터 좀 수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훔쳐보는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아는지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계속 절 엿보는지 증거가 없었어요. 혹시나 몰라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창문 쪽으로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날 잘 아냐고 물으니까 다 방법이 있다며 눈치로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눈치가 있어도 제가 말해주지 않은 거라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딱히 이상한 행동 같은 게 안 보여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고 그냥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드레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직원한테 제 치수가 대략 이 정도 나온다고 말하면서 이 드레스가 낫다고 말했는데 비록 딱 맞고 스타일이 맞아서 좋았는데 왠지 모르게 찝찝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한테 생일 선물로 속옷 선물을 사준 적이 있는데 완전히 제 스타일이고 속옷 치수도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고심 끝에 겨우 샀는데 다행히 맞았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더 의심이 갔었어요. 들고 보니 제가 속옷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두 개씩 없어지고 그래서 이상했거든요. 범인은 못 찾았어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해칠 만한 게 없어서 무난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하게 보냈고 비록 남편이 야근을 해서 저희는 늘 야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방 정리를 하는데 남편의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웬 꽉이 있어서 꺼내서 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속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곽뚜껑 안쪽에 웬 사진이 있는데 제 사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속옷들 다 제가 가지고 있다가 사라진 속옷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옷장 안에 똑같은 꽉들이 쌓여 있는데 다 모르는 여자들이었고 심지어 할머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가만히 보니 다 제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한 건지 혹시나 해서 컴퓨터를 봤는데 와,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저 몰래 창문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같은 걸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뒤지니까 있었고요. 여태까지 제 속옷 치수 아는 것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도 다 이걸로 알아낸 거였어요. 나중에 어떤 문서가 발견돼서 뭔가 했더니 동네 여자들 생리 주기 같은 거 예측한 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생리 주기는 거의 다 맞았고요. 이 사실을 친구들과 모임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들이 났었어요. 그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부모님과 시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는 졸도하시고 시부모님은 그런 줄은 몰랐다며 아이고 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톡방이나 시부모님 연락으로 알게 된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뭐라 하니까 저는 이걸 다 모조리 고소할 때 쓸 테니까 각오하라며 연락을 차단하고 고소에 넣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가 혼자 자취할 때 남편이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도청 장치 같은 걸 콘센트 뒤에다 숨기고 그랬더라고요. 심지어 카메라도 어딘가에 숨기고요. 그래서 제가 감시 카메라를 써도 남편이 이상한 점을 못 잡은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확실히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어휴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속옷 변태 사건은 마무리되고 그 뒤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요즘은 또 제 남편이 똑같은 사고를 쳐서 난리라던데 정말 이러다가 감옥에서 평생 썩을 것 같네요. 진짜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왜 속옷을 모았냐고 하니까 자기의 취미라며 속옷을 모으다 보면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고 하네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외 다른 성폭행에는 관심도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안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옆집에 살다 보니까 제일 증거물이 많았고 한동안 저는 스토커 공포증이 있어서 집에 못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구멍이란 구멍은 다 보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심을 하고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일아트 샵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쉬고 있고 그동안 찍은 걸로 제 및 제자들한테 가르쳐줄 용도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올리다 보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여기 사연들을 보게 되어서 요즘 장사를 쉬는 와중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굳이 올려야 할까 싶기도 하고 많이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서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올려서 다 같이 공유해보자는 생각으로 올리게 되었어요. 여기는 주로 결혼과 관련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그 전에 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사연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미용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에도 왜 흔히 여자애들이 엄마 화장을 하고 싶어서 막 시도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장을 배우다가 친언니한테 제대로 배워서 중학교 때도 나름 화장하고 꾸며서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렇게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선생님들한테 이러다가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을 들을 지경에 되었어요. 지금이야 네일 아트샵을 하지만 그때는 화장하는 거와 꾸미는 걸 좋아해도 그걸 업으로 해서 살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든 제 낮은 점수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겨우 미용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동안 너무 놀기만 해서 공부에 솔직히 말하자면 제 적성이 아니었어요. 사실 더 말하자면 공부를 거의 안 해서 공부를 하자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졸업해도 알파벳을 겨우 한다면 이해가 가시나요? 그 정도로 처참해서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고 그저 자격증들을 따면서 미용실이나 네일아트 같은 데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름 임금도 좋고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일하다가 손님한테 갑질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딴 자빠리 기술로 돈 버니까 좋냐? 하여튼 공부를 안 하면 이딴 거나 한다니까. 진짜 어휴 뭐 시집은 가려나? 한 아줌마의 갑질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때부터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대학교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원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수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지방에서 알아주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일하다 와서 남들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선배들조차도 저한테 함부로 못하고 그랬어요. 어차피 저는 대학을 그만둬도 일할 곳이 있고 솔직히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동생이 저한테 소개팅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미용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여러 남자들하고 연애를 하고 그랬지만 그 뒤로는 바쁘게 일하느라 남들은 여행 가고 그럴 때 일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그런 여유가 없고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니 이런저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대학교에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 동생이 능력이 있는지 나름 수도권 대학의 남학생들을 불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다들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손님으로도 만나고 그러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람 자체는 별개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어린 동생들은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도 내심 기대를 하긴 했어요. 그렇게 소개팅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 남학생들이 왔는데 상당히 잘생겼더라고요. 다들 나름 옷도 잘 꾸미고 그랬으니까요. 뭐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 많이 엉성해 보이는 게 너무 보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미용 쪽이다 보니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꾸미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정도는 봐주지 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는데 한 명의 남자가 제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패션은 그렇다고 해도 마음 씀씀이가 괜찮았고 나름 눈치와 재치가 넘쳐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나저나 소개팅에 나가면 각자 자신들 소개를 하잖아요. 제 소개 차례일 때 말하니까 그 남자들 다들 놀라더라고요. 자기보다 누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남자는 오히려 대단하다며 저한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정말이지 눈치와 재치가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수다를 떨면서 밤늦게까지 놀게 되었고 나중에 그 남자가 먼저 쓰러지고 제가 그 아이의 자취방에 데려다주고 나왔어요. 그 뒤로 그 남자는 고맙다며 앞으로 계속 연락을 할 수 없겠냐며 연락을 유지했는데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 되었어요. 아니 뭐 여기까지 들으면 나이가 많이 든 늦깎이 학생이 결혼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는 해피엔딩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그거였으면 여기에 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뒤는 그닥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 제가 도시락을 싸서 면회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시간 약속을 잘 못 잡았는지 공교롭게도 제 약속과 시부모님 약속이 겹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회 때 제가 거기서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누구냐라고 하시는 시부모님께 차근차근 소개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보고 하시는 말이 이딴 년이 왜 우리 아들하고 만나냐. 어휴 정말 이게 저한테 내뱉으신 첫 마디였어요. 그 뒤로도 사귈 때도 시부모님은 별로 저한테 마음을 열어두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제가 선물해주고 피부 관리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들어온 늦깎이에 미용에나 관심 있는 여자라고 무시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부모님은 그걸 보고 그래도 저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잘해드리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자고 결정을 했고 그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다짐을 했어요. 결혼식 전까진 그랬어요. 결혼식 이후로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서서히 저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언제는 상사분이 한번 남편한테 집 방문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직은 신혼이고 집 정리가 안 돼서 못 가게 했다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남편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걔 누나 직업 때문에 쪽팔려서 상사 못 부른 거라는데 진짜 누나가 아무리 그래도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진짜 걔도 너무한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그 뒤로 집 가기도 싫어졌고 직장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여전히 절 인정을 많이 안 해주셨고 가끔 남편한테 문자로 여자 사진을 보내며 한 번쯤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핸드폰을 찾고 있어서 찾다가 그걸 보게 된 건데 그 뒤로 한동안 저는 남편 몰래 울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사람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정말 힘들고 이대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했고 제가 네일아트에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손님들한테 크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주인한테서 이어받게 되면서 제가 사장이 되었어요. 그 뒤 인스타, 유튜브에 사진,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점점 더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댁과 남편에게 돌아온 것은 이혼 요구였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라서 별 생각도 마음 없이 이혼을 했고 위자료는 따로 받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쪽 가족들 돈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픔을 겪고 난 후로 저는 일에 집중했고 그렇게 제 매장은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자기와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내가 쪽팔린다고 어디에도 소개를 잘 안 하던 네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어디에 갈 데가 없어서 그나마 저한테 온 거라고 하는데 저는 시부모님한테 말하면 되지 않냐 하니까 시부모님이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다가 망해서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매장의 수입으로 어떻게든 빚 같은 걸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도와주고 싶나요?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 남편은 울부짖으며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지다가 몸 좋은 남자 직원이 남편을 내쫓아내면서 조용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저한테 얼씬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양로원에 버려지면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고요. 비록 저는 공부를 못하고 여기저기서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흥미와 노력으로 자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생 승리자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성공을 해서 원수 같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시면서 사시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